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치료했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저 암 대사 치료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제 암에 대한 대사 치료가 굉장히 좀 과학계, 의료계 화두예요. 암도 그렇고 다른 이제 당뇨를 비롯한 그런 대사 질환들, 이 대사 질환, 대사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항암이나 방사, 그거 외에도 새로운 어떤 암에 대한 그 치료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이제 꾸준히 한번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그때 SBS에서 스페셜로 본 그 끼니의 반란이라는 프로가 1편과 2편 나뉘어 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제 끼니의 반란 이제 1편을 저희가 압축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을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한 10여 분 남짓하게 이 방송 먼저 보고, 이미 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これを食べないでこれだけ食べたのが、これは偏った文明。 길 밖에만 나가도 먹을 게 그냥 늘리고 늘렸는데 지금 현재 먹는 게 내 몸에는 살이 찐다는 거잖아. And then I wouldn't eat lunch until the next day. So that would be my 24-hour fast. You know, the fasting is going to have tremendous benefits for humans as well. The 2-day dieters were losing about twice as much fat as the daily dieters.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매일 똑같죠 뭐. 매일도 되게 잘 보여드릴게요. 수십 년간 건강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하루 세끼. 그러나 이제 그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That's the surprising fact. 기존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다이어트 방식.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배고픔의 놀라운 비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세 끼를 버린 사람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배고파요. 지난해 말부터 화제로 떠오른 1일 1식.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의 한 의사가 1일 1식 건강법을 주장하면서 한 끼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 그는 왜 1일 1식을 주장하는 걸까요? 일본 도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벌써 일어나 공부 중인 이 사람이 바로 하루 한 끼만 먹는다는 나구모 박사입니다. ご飯も食べないし、水も飲まない。そして僕の朝ごはんはこれガム1個だけ。 뱃속을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춥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은 채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고 아침마다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그가 얻은 건 젊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20년 전 그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동안 비결을 쓴 책은 일본에선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현재 57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그의 외모. 그 비결이 바로
12년째 하루 한 끼만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나그모 박사는 현재 6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매주 수십 건의 수술을 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 그가 하루 한 끼만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私が37歳、今から20年前の時にはですね、体重が80キロぐらいあってですね、そしていつも心臓に不整脈があって、そして腰が痛くてですね、で、このままではもう50歳ぐらいで倒れ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ですね。 지금처럼 아침, 점심을 모두 굶게 된 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권했던 소식 방법을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본 후였다고 합니다. 말은 쉽게 했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ただカロリー計算ではですね、もう毎食何が何カロリー何が何カロリーって計算するのがすごく大変なんですよね。ですので、別な方法でカロリーをもう少し抑える方法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始めたのが一日一食です。 과연 그가 먹는 한 끼는 어떤 모습일까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향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주부 못지않은 실력으로 금세 한 끼 식사가 찾아졌습니다. これは、お魚、頭から尻尾まで食べます。それからこれはほうれん草、そして味噌汁、それからご飯は玄米の中に桜エビとしらす干し、そして塩昆布と、梅干しと、魚は頭ごと骨ごと腹綿ごと全部食べます。 단순히 한 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야만 한 끼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먹기 전엔 반드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뱃속을 비우는 건데요. 그것이 1일 1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またさらにグーッとなるとですね、若返り遺伝子と呼ばれているサーチュイン遺伝子が活性化してですね、そして細胞が若返ります。つまり人間は、空腹の時こそ、その時にこそ生命力が活性化する。 시르트윈이란 노화로 인한 손상을 막아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그룹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노화가 늦춰져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本当にカロリー制限も効果あるんですけども、我々は日々の日常の生活の中で空腹を感じるというのがやはりそのサーチュインを活性化する NAD が増えるという点から、なるべく空腹時間が長いというのが我々にとっても望ましいのかもしれません。 공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학자, 일본 의과대학의 오타 시게오 박사입니다. 그는 공복 시간이 길수록 우리 몸에선 노화를 막는 다양한 기능들이 깨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인데요. ミトコンドリアはですね、体の中のエネルギーを作っている器官なんです。じゃあ空腹を感じると一つは長寿遺伝子がスイッチオンになります。そのスイッチをオンすることによって、ミトコンドリアを増やせという命令系が動き出します。 즉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수 유전자 시르트윈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空腹を感じることによって代謝系が変わります。お腹がいっぱいの時には、グルコースあるいは日本語でブドウ糖と言いますが、その糖を使ったエネルギー系を使っていますが、お腹が空くと今度脂肪を使った代謝に変わります。そこで内臓脂肪や体脂肪が少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健康にプラスになります。 정말 힘들죠. 먹을 게 길 밖에만 나가도 먹을 게 그냥 늘리고 늘렸는데 뻔히 보이는 거를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한 끼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다고 주변 분들에게 권하... 절대 안 권합니다.
소식은 권하는데 한 끼 먹으라는 하고는 절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가 있듯이 식습관 역시 궁합이 있습니다. 남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자신에게 다 맞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1일 1식으로 출판된 나구모 박사의 책 역시 원래 제목은 한 끼가 아닌 공복을 강조한 겁니다. 一日一食というのは一つの提案なんですよね。でも一日一食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はないんです。一日一食というタイトルだけにですね、こだわらないで自分の体と対話す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大切。私が懸念するのは一食で適切な健康長寿につながるエネルギー量を摂取でき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1回でそんなにたくさん食べ過ぎるとかえってインシュリン値が上がったりすると。そうするとそれまでの絶食の時に、非常に働いてた NAD とサーチュインが一気にシャットダウンされてしまうと。 자기가 평소에 먹는 양의 40%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험 없이. 그렇지만 이제 뭐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기아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꼭 먹어야죠. 왜요? 네? 하루 3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네, 계속 우리가 이제 지내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시간대에 먹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처음부터 길들여진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점심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조선시대. 그것도 끼니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데요. 지금처럼 점심을 챙겨 먹게 된 건 산업혁명 이후라고 합니다.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일정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점심 식사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한테 부여된 것이죠.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은 전 인류로 보면은 100년 정도 됐을까? 한국 사회로 따지면은 한 50년쯤 된 짧은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 남자들이 사냥하러 돌아다닐 때 그 동물들의 집중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정식으로 점심 쫙 펼쳐놓고 먹었을 그럴 여유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봐도 제대로 된 식사는 한 끼 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25만 년의 긴 역사 중 인류가 배고픔을 면하기 시작한 것이 겨우 100년 남짓. 그러나 그 100년간 급격하게 성장한 식품 산업은 보다 싸게, 보다 많게, 그리고 보다 칼로리가 높게 우리의 위장을 채워줬습니다. 작은 그릇으로 먹은 사람들은 정말 그 작은 한 그릇을 먹고 더 이상 식사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똑같은 성향을 큰 그릇을 먹은 사람들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그룹 모두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많이 먹고 배가 좀 덜 고프면 적게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소식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실천이 어려운 게 바로 그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근 과학계의 관심은 보다 쉬우면서 효과는 좋은 칼로리 제한법을 찾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야 박사의 실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매일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만 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非常に簡便であるというのは事実ですし、そして一日おきの方が絶食時間が長いという観点からサーチュインの発現効果が非常に出やすいというようなことが結果として出てまいります。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런 식의 칼로리 제한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평소대로 먹고 하루는 단식을 하거나 가볍게 한 끼를 먹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을 좀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여기서
암 치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안 본 부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때 이제 암이 대사 질환이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제 암을 좀 바라봤고,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때 문제 생긴 것들이 저혈당, 고혈당 문제나 만성염증, 저산소, 저체온 문제에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하는 요 파트가 뭐냐면 우선은 고혈당, 혈당 문제, 이걸 이제 저혈당으로 좀 바꿔주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 치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 음식 먹는 게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 앞에서 이제 좀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또 이제 보강해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인데 저탄고지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책이 있는데 아까 이 일본 의사가 일일 일식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진짜 실제적으로 일일 일식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저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원래 제목도 내 몸을 살리는 52일 공복 프로젝트. 공복.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공복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 인체의 세포는 뭐 52일 간격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대략 우리가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공복이 되면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이 공복과 장수 유전자라고 요거 이제 그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뱃속에서 이렇게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면 세포 차원에서 몸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었죠. 이렇게. 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 책을 읽어보면 좀 재미난 내용들이 있어요. 저게 이제 인류 역사를 좀 돌아봤는데 여기서는 한 25만 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25만 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약 17만 년 전에 그 현재 인종, 현재 왜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가? 옛날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뭐 계속 이제 진화하다가 현생 인류의 조상을 이제 17만 년 전에 이제 이 부분에서 유래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여성이래요. 인류학적으로 이게 이제 파악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쭉 이제 현생 인류가 생겨났는데 거의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과 취하의 투쟁이었다. 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불리 먹게 된 게 긴 역사로 봤을 때 한 100년 남짓.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 50년 남짓. 예전에 혹시 뭐 보릿고개 때 사셨던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분들도. 있었을걸요? 60년대인가? 1960년대까지 뭐 보릿고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전 인류로 봤을 때.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굶주림과 추위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게 바로 이제 생명력 유전자라고 해요. 이건 이제 과학 연구로 밝혀진 것들인데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시르투인이라고. 유전자, 장수 유전자. 저거를 이제 볼 건데 아까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시르투인 유전자의 질병 억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암도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다뤄볼 겁니다. 저게 아까 이제 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된 걸 얘기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굶주림과 추위 정말 이걸 우리가 극복하는 가운데서 한 몇만 년에 걸쳐서 진화를 거쳐가지고 우리 몸에는 그런 이제 그런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DNA가 이제 몸에 이제 들어왔는데 최근에 한 100년 남짓도 안 돼서 50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막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먹을 거 진짜 막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막
위 별로 쉴 틈 없이 막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사질환들. 특히 뭐 당뇨. 당뇨도 지금 이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해결 안 돼요. 당뇨약 그렇게 아무리 막 잘 나와도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먹는 거 조정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지금. 현대약이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암도 지금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바로 암 대사 치료예요. 정말 중요한 치료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시르트인 유전자, 즉 장수 유전자가 언제 얘가 이제 스위치가 켜지냐면 공복 상태. 공복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의 수가 약 50조에서 60조개라고 그랬죠. 이 인간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모두 스캔한대요. 무슨 컴퓨터처럼. 신기한 얘기죠. 스캔해서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화와 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한다. 이건 다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다 나타난 결과예요. 이거는 지금 먹이를 40% 줄였을 때 이런 연명 효과가 높았다. 그래서 수명도 1.4배 내지 1.6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인 그런 그룹하고 소식하게 하고 그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나타난 그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배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꼬르륵 이게 중요한데 배고프다 보면 진짜 꼬르륵 소리. 근데 요즘 꼬르륵 소리 많이 못 느끼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먹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제 공복기의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 모틸린이란 호르몬이 있대요. 우리 몸에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포유류의 수장 입구에는 음식물을 기다리는 센서가 있다가 이 호르몬이 이제 위를 이제 위축시켜가지고 위 속에 남아있지 모르는 음식물을 수장으로 이제 내려보내려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소리가 꼬르륵, 공복기의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그림을 갖다 놨는데 꼬르륵 꼬르륵 이게 건강해지는 소리.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꼬르륵 울리지 않는 한 이 시르트인 유전자, 장수 유전자는 활동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먹고 눈 뜨면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계속 먹어대면 결국에는 이 유전자는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뱃속에서 꼬르륵하고 울리는 것을 즐겨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일본의 그 학자들, 다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분이 그 미토콘드리아 연구 그 대가 중에 한 분이고, 휙 지나갔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를 제가 좀 정리했거든요. 미토콘드리아와 관련해서. 제가 왜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하냐면, 암에서 지금 이제 암치료, 대사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는 계속 나오죠. 공복. 배가 고파야 돼. 헝그리 해야 돼. 공복 상태가 되면 아까 말한 장수 유전자, 시르틴 유전자가 스위치가 올라간대. 켜진대요,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는 명령이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생성 공장. 그러니까 더욱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점점점 이제 그런 이제 그 건강한 세포들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그거고 아까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한 게 이 공복 상태가 되고 장수 유전자 켜지고 하면 이 대사계가 변화한다. 제가 캐치한 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암 대사 치료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만복하고 공복이라고 표현했는데 배가 부른 상태 계속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만복 상태에서는 글루코스,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 포도당 엔진이 계속 돌아가요. 즉 미토콘드리아로 계속 포도당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연료로서. 그런데 이제 공복이 됐어요. 공복이 되면 당연히 포도당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요 지방과 연결되는 게 케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올 것들 이제 미리 이제 맛봐본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 공복에 의해서 장수 유전자 켜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 대사계 자체도 글루코스 포도당 엔진에서 케톤 지방 엔진으로 변한다. 지금은 당장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 암 치료에서의 그 대세가 되는 게 암 대사 치료예요. 암 대사 치료를 한마디로 말하면
암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암을 굶겨 죽인다. 지금 저 공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간단하죠. 공복 상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에? 그렇죠. 안 먹어야 돼. 아까 그 의사 봤죠?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잖아. 껌밖에 안 씹는 데잖아. 껌 씹어가지고 그건 아마 자기가 우리가 이제 셀리바리 글랜드를 해가지고 그 침샘 이제 자극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 역할 한다고 책에 그렇게 돼 있더만. 근데 뭐 꼭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안 먹는 거를 우리가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요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편에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계속 굶을 수는 없으니까 간헐적 단식이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정리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비교적 힘들지 않고 지금 말한 이런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서 그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도 기능 향상도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 연구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오늘 그 시청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체질상 난 하루 굶어도 끄떡없어. 하루 굶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에도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 건데 패턴이 한 2가지 정도 돼요. 24시간 굶을 수 있으면 굶으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똑같이 평소처럼 먹다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굶는 건 죽어도 안 돼. 체력도 안 돼.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대안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마찬가지 지금 끼니에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2019년 그 버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전문가들 한 게 뭐 미토콘드리아 전문가도 나오고 아예 이제 그 암 대사 치료 전문가도 나와. 저런 걸 모르면 그냥 좋은 프로 봤네. 살 빼야지. 원래는 저게 이제 일반 그 사람들 그냥 살 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저기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저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제가 이거 이제 맛보기로 이제 하나 요거 이제 소개시켜 주면서, 그때마다 이제 좀 도움 될 만한, 일종의 슈퍼푸드 하나씩 제가 그때 소개시켜 준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오메가3가 풍부한 청어. 그때 제철 때, 생선이라고, 등푸른 생선. 중요한 그때 가격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 이거 할 거는 방탄커피라는 걸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방탄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혹시 손? 저 뒤에 2분. 환자분 있다. 방탄커피가 어떤 커피예요? 아메리카노에다가 지방 담은 거. 지방 담은 거. 그쵸? 버터하고.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블릿 프루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블릿 프루프라고 돼 있는데, 이 원재더라고 보니까, 이게, 블릿이 보니까 총알이에요, 총알. 블릿. 이 프루프는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방탄 조끼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거를 말하는데, 여기다가 블릿 프루프 커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아마 총알까지도 막아주는, 완벽하게 막아주는 그런 어떤 완전 무결한 그런 의미의 음식이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방탄커피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할 때, 요거 있잖아요, 여기.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제가 요거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저탄, 고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암환자들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이제 요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절로 넘어가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주 친절하게 레시피도 이렇게 좀 해놨어요. 간단해요. 하는 거는. 커피에다가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무염 버터, MCT 오일 또는 코코넛 오일, 추가 선택사항 시나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MCT 오일. 요거 MCT 오일 이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달라요.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요건 한번 그래서 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을 먹을 때 아무 지방이나 먹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지방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할 건데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하신 분들은. MCT 오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도 많이 권장되는 거고. 나중에 우유도 나오는데 우유도 그래.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2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서 그 요약 내용은 간헐적 단식, 네, 간헐적 단식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걸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